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5호 태풍 타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남동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형 태풍이고 진로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상청이 오늘 새벽 발표한 태풍 예상 진로에 따르면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타나스는 당장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 협력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다룰 한미일 국회의원들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패스트트랙 문제 등으로 대치해온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초당적인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면 통과시킬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3명이 중화상을 입었는데 2명은 위독한 상황입니다. 골프장 주인은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인근 주민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해 미 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석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가택연금이 조건입니다. 이제 스페인으로의 송환 절차와 관련해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타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형 태풍이고 진로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장마 전선에 영향을 주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예상 진로에 따르면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상륙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태풍이 어느 정도로 발달을 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태풍이 장마 전선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주말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필리핀 근처 바다에서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발생했습니다. 다나스는 오늘 새벽 3시 기준으로 대만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 새벽에 제주도 북부 해상을 지나 남해안에 진입한 뒤 그날 오후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토요일 낮 12시로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예상 진로가 우리와 다릅니다. 당초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오늘 새벽 낸 최신 자료에서 토요일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합동태풍센터는 전남 여수 부근 남해안 서부에, 일본 기상청은 경남 통영 부근 남해안 동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의 진로는 태풍의 세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주말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할지 스치고 통과할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까워지는 내일과 토요일 사이 편서풍이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 태풍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이 장마전선에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또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 발의 시점은 지난 2월이었지만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결의안은 한미와 미일 그리고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식을 담았습니다. 우선 한미 동맹은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미와 미일 동맹은 아시아 영내 안정의 토대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에너지, 외교, 안보, 문화 방면으로 3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엘리엇 엥겔 위원장이 지난 2월 발의했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한일 갈등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상원도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전체 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오는 26일엔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 문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초당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문제 등도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만남은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패스트트랙 문제 등으로 대치해온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서 전국 현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 대표와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로부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현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당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합의문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여야는 이번 회동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각종 현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무산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먼저라며 결의안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을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5개 결의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단일안이 도출돼 전체 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하지만 끝내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본회의 일정이 확정치 않았는데 지금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합의조차 정략에 따라 뒤엎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힘을 실어주는 건데 뭘 그걸 못하고 계획을 연기해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도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허위 뉴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3명이 중화상을 입었는데 2명은 위독한 상황입니다. 골프장 주인은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인근 주민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출입 통제선 뒤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까만 재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창문은 깨지고 녹아내려 건물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32대, 소방관 95명이 출동해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 부부와 인근 주민 B씨 등 3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 부인과 주민 B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엔 6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3명은 비상계단을 통해 곧바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골프채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2층에 있는 골프장 입구 카운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업주 A씨는 주민 B씨가 인화물질을 갖고 와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평소 골프장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수년간 부정하게 타낸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출근도 안 했는데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용 휠체어를 수입해 다시 판매하는 A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왔습니다.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장애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아 회사 경비로 썼습니다. 지난 2년간 A업체에서 관리했던 회계장부엔 이런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매달 장애인 노동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지원금을 회계팀 직원이 인출하고 이를 다시 회사 통장에 넣은 겁니다. 가짜로 금액을 지급을 하고 다시 그 돈을 뒤로 빼서 회사의 다른 통장에 다 모아놓고 운영비로 쓰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워낙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지원인들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고 일반 사원처럼 일을 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원래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일을 돕고 정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A업체는 이들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 월급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업체 대표 이모 씨를 장애인 고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업체는 불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된 뒤 문을 닫았지만 일부 임원들은 지난 4월 함께 새로운 휠체어 판매업체를 차려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런 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에서 지난 3년간 불법 수령한 금액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억 7,500여만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해서 미국 당국에 체포가 돼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이 북한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자택연금을 조건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려보낼지를 두고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체포된 지 90여일 만입니다. 보증 보석금은 130만 달러이며 가택연금 조건입니다. 발목 감시 장치도 차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일단 풀려났지만 스페인 송환과 관련된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변호인 측은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북한으로 신병이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송환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재판에서 크리스토퍼 안이 북한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과 함께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구출할 때 안내 역할을 맡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멕시코 마약왕으로 불리는 구스만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법원은 마약 밀매 등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14조 8천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매했고 멕시코에서는 2번이나 탈옥을 했고 이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법원은 구스만에게 종신형의 징역 30년형을 더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구형까지 받아들인 겁니다. 마약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1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조 8천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That the federal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ur federal law enforcement counterparts will not rest ever in the face of a threat like Mr. Guzman and his cartel. 구스만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왕입니다. 지하터널과 트럭, 열차, 비행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200톤이 넘는 마약을 밀매하고 살인, 교사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화 같은 탈옥으로도 유명합니다. 2001년 멕시코 교도소에서 빨래 바구니에 숨어 탈옥했다가 3년 후 검거됐고 교도소 독방에 땅굴을 파 다시 한번 탈옥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지난 2월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구스만이 사실상 탈옥이 불가능한 콜로라도주 로키 산맥에 있는 슈퍼맥스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슈퍼맥스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9.11 테러 공범 등이 수감돼 있는 곳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에 감염이 된 1,6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웃 국가인 우간다에서 환자가 또 추가로 보고가 되면서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세계보건기구가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에볼라는 치사율이 50에서 90%에 이르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최근 1년 동안에는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한정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는 1,600여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웃나라 우간다에서도 지난달 2명의 에볼라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이어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에는 우간다의 한 시장을 다녀간 콩고 출신 여성이 자국으로 돌아간 뒤에 에볼라로 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여성이 19명의 다른 상인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에볼라 백신을 맞은 40여 명을 포함해서 600여 명이 백신 접종 대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콩고 출신 여성이 우간다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고 어떤 교통편을 이용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에볼라 감염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WHO는 전 세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라크 북부에서 터키 외교관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숨진 이는 에르빌 주재 터키 총영사관의 외교관입니다. 아직 총격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누구의 소행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선 쿠르드 노동자당의 보복 행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17일인데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 터키군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노동자당의 근거지를 소탕하는 작전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식당 일대는 외국인과 외교관이 주로 모이는 신시가지로 경비가 삼엄하고 치안이 안정된 곳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터키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한 식당 주인의 말을 인용해서 괴한들이 평상복을 입고 들어오자마자 총영사관 직원들을 향해 총을 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악의적인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터키와 이라크 정부 그리고 국민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문희상 의장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행정직 노동자들이 사상 첫 파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외교부와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94%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외교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강효상 의원의 소환 시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걸 예고한 상황에서 과천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과천주공 1단지가 분양 일정을 석 달가량 앞당겨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접수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11월쯤으로 계획했던 후분양 일정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 끝내는 걸로 서두른 건데요. 승인이 날지, 분양가는 또 어느 정도일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가량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이후 이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선언을 한 데 이어서 한국노총도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 노동계 전원이 사퇴를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임금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임금 협상 외에도 노조는 회사의 법인 분할에 반대하며 지난 5월부터 전면 부분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파업 계획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 마터호른에서 한국인 등산객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인 등산객 3명이 등반에 나섰다가 악천후로 발이 묶였는데 다음 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2명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 부하 직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신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상관의 권유를 이용해서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인천시 강화군 옥림터널에서 승용차가 터널 입구 중앙 분리벽을 들이받았습니다. 4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집 진달래꽃 초반본이 모레 경매에 나옵니다. 시작가 7천만 원에出품이 됐습니다. 진달래꽃 초반본은 모두 4종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건 등록문화재와 동일한 판본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조만간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다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겸 배우 예하경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음주운이었고요. 이번에는 오토바이입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기준금리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르면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에는 동결일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오늘 전격적으로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논의를 다시 하는데요. 현재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데 오늘은 의견을 좁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력근로제 관련 타결을 시도할 오늘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하는 파업을 합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도 규탄하는 파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현대중공업 노조도 오늘 파업에 참여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도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은 대체로 순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장맛비는 계속됩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도 남부지방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태풍 다나스도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반도에 차츰 영향을 주면서 올해 토요일 새벽에는 제주 해상으로 가깝게 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남부지방은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울과 춘천이 33도 등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도 곳곳 소나기만 지나면서 낮 동안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요. 이후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공부도 되고 돈도 벌 수 있는 번역 아르바이트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가짜 번역 사이트를 만들어 이들의 번역을 다른 곳에 팔아넘기고 돈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24살 H씨는 취업 사이트에서 한 번역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봤습니다. 재택근무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H씨는 50장이 넘는 문서를 번역해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회사는 가짜 회사였고 H씨는 번역료를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53살 김모 씨는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취업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문서를 번역해 보내면 이걸 실제 번역회사에 넘겨 돈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번역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 1년여간 2,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20여 명,
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생각이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이죠. 잘 모르는 애들을 이용해 먹었다는 게. 경찰은 김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씨를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자신의 집에서 소속사 직원 등 일행들과 회식을 한 뒤 외주업체 여성 직원 A 씨와 B 씨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 씨를 긴급 체포했고 사흘 뒤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체포된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된 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1일 광주광역시에서 남녀 고등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청소년 4명을 집단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려 2차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속한 학교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숙박비 수십만 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주를 속인 혐의로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 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만 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모바일 계좌이체 때 입금자란에 이름 대신 50만이란 숫자를 입력하고 이 화면을 업주에게 보여주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만 원을 환불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입니다.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환자의 의견이 찬반 양쪽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죠.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폐기됐고요. 6월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회부됐지만 심의까지 진행되지는 못한 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고 계시죠. 네.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고 계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술실 CCTV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 녹화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요.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환자가 동의하면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찬반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반대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원장님, 왜 반대를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이 법안이 처음에 이제 발효되기 시작한 그 근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의료 기구상이 들어와서 수술하는 뭐 그런 일들, 일련의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사실 그러한 일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그 의사인 저도 네. 듣고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했으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술실 내부를 CCTV로 이렇게 녹화한다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과하게 간 것이 아닌가. 따져볼 때 과연 그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마취 상태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뭐 성희롱한다거나 뭐 네. 이런 일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기도 네. 하고요. 네. 자, 안기종 대표께서는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라고 네.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이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로 보면 2014년도에 여고생이 성형수술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 당시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그 조사하는 과정 중에 그 유령수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또 대리수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걸 말하고 유령 의사에 의한 수술은 의사가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치과 의사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의사가 하는 것을 이제 유령 수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부터 계속 이슈가 되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수술실에서 예를 들면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증 사진을 찍는다든지 최근에는 그 모 대학병원에서 이 조직적 은폐를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국민들 정서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정서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요. 최근에 설문조사는 거의 90% 이상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하잖아요. 환자의 신체가 촬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술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사실이 뭐 지금 이런 CCTV 논란이 일으키고 있죠. 네, 조직적인 은폐를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 분당의 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런 우려들 때문에 관련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입증할 수 있는 책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원장님? 네, 분명히 뭐 그런 부분을 CCTV를 설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들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아주 극히 드문 일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설령 CCTV가 있다고 해도 분명히 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너무 예외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것도 설치된 CCTV의 도움이라기보다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 CCTV가 설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다시 말해서 아주 중증 질환과 같은 그런 수술에 있어서 의료진이 받아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는 각종 역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의 남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다시 말해서 선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을 감시하고 불신 상태로 몰아넣는 과연 CCTV가 우리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우리 의료에, 대한민국 의료에 이게 과연 그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논의 과정 없이 단번에 그냥 감성적인 면으로 그냥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방금 그 의료진의 스트레스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쟁점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수술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중할 수가 없고 또 뭐 수술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술실 그 CCTV 설치법의 핵심은 촬영한 영상을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의사 선생님이 오해하시는 게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절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다만 수사나 재판이나 조정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발될 우려는 사실은 적고요. 또 아까 이제 고위험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그 수술할 때 반드시 설명해주는 이 의무화하는 법이 그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수술 동의서도 작성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쟁이 발생이 많고 특히 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 CCTV 영상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수술 동의서와 CCTV 영상이 결합되면 굳이 뭐 고소나 재판이나 조정으로 가지 않더라도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 촬영된 그 CCTV 영상에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질 않잖아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불필요한 소지가 더 많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된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는 그 수술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요. 수술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CCTV를 설치하자고 하는 그 목적과 실제 벌어지는 것이 일치되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가 높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요, 정말 조심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그 수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을 아마도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의료사고 예방 취지에는 얼핏 보면은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법들은 한번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우리 법리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료진에게 그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환자와 환자 가족은 의리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토론의 쟁점을 하나 더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환자들 측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의료진에서는 의료진의 인격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환자가 의사에게 나의 이제 이 질병이나 이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의사가 수술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계약도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부지에 보지도 못했던 다른 의사나 아니면 의사 자격이 없는 영업사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단순히 알 권리를 넘어선 범죄 행위와 똑같거든요. 근데 수술실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그리고 환자는 전신마취되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부 다 공범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죄나 아니면 의료법 위반죄 공범이기 때문에 아까 내부 제보,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외부로 제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특히 의료인은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제보는 대부분 다 영업사원입니다. 의료기업체 영업사원이 처음에는 그냥 영업을 하러 갔는데 이런 대리수술을 시키다 보니 양심의 가책상 제보를 많이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큰 이슈가 됐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간호사나 의료인, 의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부 제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CCTV가 아니면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론하시죠. 참 이게 제가 오늘 출연하면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감성적으로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런 일들은 다시 말해 대리 수술하거나 유령 수술하는 것은요, 저로서는 그게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서 이거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이거를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우리 문화로 성숙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술실 안에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그것을 신뢰감이 없는 의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 수술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과 의료진 측에서는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사의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방송국 들어오면서 CCTV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기 근무하시는 수없이 많은 그 직원들과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CCTV를 보고 있습니다. CCTV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유독 의사 선생님만 수술할 때 CCTV가 있으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잠재적 범죄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고, 실제 대부분의 CCTV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은 직업의 자유나
이런 이 침해를 받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전이나 인권의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고 만약에 그 침해 정도 너무 크다 그러면 또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나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고, 그 최근에 그 어린이집에서도 CCTV 설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CCTV 설치되었고, 거기 계신 수없이 많은 그 보육교사 선생님께서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네, 물론 이제 저 CCTV 저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은 분명히 그럴 수가 있는데, CCTV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반적인 감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그 법의 취지, CCTV가 유용하다라는 것의 그 취지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관계라는 것, 이 점이 훼손되면은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또 한 번 주장하지만 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전 세계적으로 수술에 CCTV 설치하는 이런 상황이 없다가 최근 미국에서 이제 한 3개 정도 주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가 그 자초된 경우도 있고 한 2개 주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의료사고 입증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의료사고 입증을 위해 CCTV 설치가 나온 게 아니라요, 집도 의사가 아닌 수술실에 전신 마취되면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거나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하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나 아니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해외 환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라면 병원이 파산될 정도로 심각한, 의료계 내에서도 심각한 제재를 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대리 수술을 하게 만들어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되지 않거든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건 범죄거든요. 범죄는 굉장히 엄단할 필요가 있고요. 저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수술실 안의 CCTV라기보다는 입구라든지 복도에서의 CCTV 정도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술하는 그 장면을 모니터링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 취지에 비해서 법이 너무 가혹하고, 그것이 이제 실효성을 거둘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 환자 측과 우리 의료계가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거지만, 덜커더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법으로 해가지고 단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사실 법안 발의한 거를 봐도 굉장히 좀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법들이 마구 출현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회적 협의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 2015년에도 CCTV 설치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상정도 안 되고 폐기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은 됐지만 또 심의를 또 안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 4월이면 이제 총선이 있으면 그 사이에 법이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은 이미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해가고, 그 사이에 아무 대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정부가 응급실에 대책도 만들고 진료실 대책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실 안전에 대한 대책은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진료실에 관련된 법은 20개나 발의하고 응급실에 관련된 법은 10개 이상 발의했는데 이제 수술실이 딱 하나가 발의됐거든요. 그것도 되지 않고 있어서 저는 그 전까지라도 정부가 의료계와 병원계 또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모여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CCTV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실 안전에 관한 이제 법을 맞습니다. CCTV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수술실 안전과 신뢰의 문제인 것인데, 그것이 마치 CCTV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그런 화두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저 수술 하나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고민하는데, 제가 CCTV로 모니터링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안암병원 박종훈 원장, 그리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식회계에 관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회사 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김 대표의 영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8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엔 김 대표의 횡령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는 2016년부터 1년간 개인 돈으로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이고 비용 일부인 30억 원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명목은 단기간에 회사를 상장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같은 명목으로 별도의 상여금도 챙긴 만큼 이 돈은 횡령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영장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한 대출 사기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를 삼성 측 요구대로 작성해준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이 이런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로 고소고발돼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10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의 의원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중인 의원 수가 59명으로 가장 많고 이번에 13명이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불참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몸싸움에서 상대 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겁니다.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국회의원은 109명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입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틀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위 출석놀이로 야당 탄압에 장단 맞춰 입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움직임, 일본 제품을 팔지도 사지도 않겠다, 또 일본에 가지 않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일부 대형 여행사에서는 일본 여행 하루 평균 예약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본 여행 커뮤니티는 이에 동참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방 도시들은 관광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인데요. 다만 일본 관광업 관련 국내 업계 손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나긴 휴면 상태로 접어들까 합니다.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회원 수만 133만 명이 넘는 곳인데 한동안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중학생 30명이 참가하는 일본 과학 탐구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었지만 여행사를 통한 일본 여행 예약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의 경우 하루 평균 예약이 1,1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일주일 만에 600명으로 줄었고 이번 주 들어서는 5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8월 예약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편도 3, 4만 원대의 특가 항공권도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입 같은 경우는 좀 더디게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노선에 대한 운영제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홈쇼핑에서도 지난주부터 일본 여행 상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약 750만 명,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일본에 안 가겠다는 여행 거부 운동이 장기화된다면 일본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남동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형 태풍이고 진로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상청이 오늘 새벽 발표한 태풍 예상 진로에 따르면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당장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됐고 다음 주 말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다룰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패스트트랙 문제 등으로 대치해온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초당적인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이 된 일본의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되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골프장 주인은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인근 주민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체포 석 달 만에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스페인으로 보낼지를 두고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르면 이달 아니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현재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발표됩니다. 탄력근로제를 오늘 논의하는 국회 앞에서 단위기간을 늘리는 걸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파업에 나섭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규탄하는 파업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 마터호른에서 한국인 등산객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인 등산객 3명이 등반에 나섰다가 악천후로 발이 묶였는데 다음 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명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2명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상하이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기내에서 호흡 곤란 등 불편함을 호소하던 한 남성이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심장 박동까지 빨라지자 승객 중 의사의 도움으로 산소호흡기를 이용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럼에도 남성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착륙 후 남성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비행기는 다시 이륙 준비를 마친 뒤 1시간 반 만에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에선 정부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폭탄이 떨어져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민간 구조대인 하얀 헬멧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만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한 인권단체가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공원에서 사파리 투어를 하던 중에 심장이 멎을 만큼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코끼리 한 마리가 사파리 차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듭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무척 화가 나 보이는데요. 자칫 코끼리의 발에 깔렸다간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투어 차량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후진하고 관광객들은 차량 진행 방향에 뭐가 있는지 말해줬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코끼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찔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차를 몬 투어 차량 운전자가 대단하다는 반응입니다. 다소 과한 화장에 보이스카우트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누비는 남성,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다름 아닌 이 학교의 영어 선생님입니다. 남다른 모습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시키려고 시작한 화장에 반응이 뜨겁자 매 수업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당당한 태도에 수업에 집중도 잘 되고 영어 시간이 더 재미있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쿠바에 있는 학교입니다.
음악 시간에 아이들이 연주하는 이 악기, 쿠바의 한 가족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쿠바에선 악기를 만들 만한 목재를 구하기 어려워 가구 등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악기 제작 상황에 쿠바 문화부 당국이 직접 지원에 나섰는데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 이 가족이 만든 현악기만 500개가 넘습니다. 그 덕분에 최근 쿠바의 초등학교에선 전통 현악기 수업 시간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가족은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루에 200km를 달리는 사이클 선수들. 그런데 결승선에서 승부가 1cm로 갈린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마라톤 같은 도로 사이클 대회지만 100m 달리기처럼 사진 한 장으로 승부를 판독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결승선으로 다 같이 몰려 들어오는 자전거들. 그런데 누가 1등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사진 판독을 써야 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봐야 간신히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5시간 가까이 216km를 달렸는데 1위를 결정한 건 1cm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로 사이클 대회 뚜르드 프랑스는 올해로 109년째인데 3주간 모두 3,460km를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하루 평균 6시간 200km를 달리지만 때론 1cm 차이로 희비가 갈립니다. 그래서 누가 작은 힘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또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이른바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항을 줄이면서 또 힘을 아낄까 고민하면서 자전거 안장에서 내려와 쪼그린 채 달리고 무리를 지어 달릴 땐 맞바람을 피해 가장 앞선 선수의 뒤에 바짝 붙습니다. 긴 뱀이 지나가듯 자전거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빠르게 달리느냐보다 끝까지 달리느냐가 중요한 뚜르드 프랑스. 10번째 구간을 마치고 하루 쉰 선수들은 다시 페달을 밟습니다. 앞으로 11구간이 남았고 1670km를 더 달려야 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방에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지금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현재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서울,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네. 오늘 비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네, 어제도 남해안과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잖아요. 오늘은 네. 어느 정도나 내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50mm 이상, 그 밖에도 남부지방 중심으로 100mm 이상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정말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아직 소형 태풍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태풍 다나스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은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일부터 서서히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새벽에는 제주 해상에 근접하겠고요. 이후 부산 등 영남 해안에 무척 가깝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 경로와 태풍 세기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관련 정보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은 토요일 오전에 제주와 남해안 사이로 통과해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한반도 남쪽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특히 뭐 많은 비를 몰고 온다고 하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비가 그치고 또 태풍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더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비가 내리는 지역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더위가 주춤한데요. 전주와 대구가 오늘 27도, 광주가 24도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늘도 무더위가 네.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게 되면 꽤 더운 날씨가 되는데 미세먼지나 대기질 상태는 어떨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비가 내리면서 오늘 공기가 대부분 깨끗합니다. 하지만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등지에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날씨 몇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충청 이남 비, 중북부 더위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종일 장맛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30도를 웃도는 강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날씨와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태영 기자, 우리의 이 높은 무역 의존도는 꾸준히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역 의존도는 일단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를 합한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와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68.8%에 이르고요. 일본은 28.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7.5%로 주요 20개국에 속한 나라 중에 세 번째로 높습니다. 반면 일본은 14.3%입니다. 수입 의존도 역시 한국은 31.3%, 일본은 13.8%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이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대외 환경에 국내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요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경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화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라이언 킹이 어제 국내에 개봉했는데요. 첫날 30만 4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 5월 개봉한 알라딘에 비해서 4배 정도 높은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안태근 전 검사장,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아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2심 선고가 나오죠? 네, 1심 선고는 지난 1월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176일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2심 선고는 애초 지난 1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기억은 없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지현 검사 측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앞서 오선민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는 소식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57살 A씨가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늘 새벽 6시 17분쯤에 사망했습니다. A씨는 화재 직전 스크린 골프장 업주에게 소음과 관련한 항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경찰이 화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택시 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신 운행 차량 대수에 맞춰 기존의 택시 면허를 사야 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합니다. 타다 등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 겸임 교수 자세하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을 발표를 했고요. 플랫폼 업체 택시와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네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성과 합법성 사이를 넘나들었던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는 일단은 좀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에 또 택시 쪽에 불리했던 규제들이 동시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보면 공정의 룰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이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상세 안에 들어갔을 때의 또 택시와 그 플랫폼 기업 간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약간의 대립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택시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플랫폼 사업체 쪽에서는 이건 뭐 택시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네네. 택시 쪽의 완성이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A에서 B까지 이동시켜주는 유상운송 사업이라는 것이 네. 한쪽은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고 한쪽은 규제가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반대편에서는 준 셈이 네. 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풀어준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양쪽의 의견은 반대로 엇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비롯한 혁신 성장이 그 속도 면에서는 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떨어진다고 본다기보다는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존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모색한 발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태워주고 유상운송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 사업의 특수성상 면허 제도를 가지고 유지를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 면허 제도의 틀 안에 새로운 플랫폼 택시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경쟁을 하고 그 경쟁 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이동 서비스,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찾아갑시다라는 발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늦었다, 빨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여건이라고 봅니다. 네, 플랫폼 운송 사업을 이제 하려면 기여금을 내야 하고요. 네네. 또 자동차도 직접 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동차도 직접 사야 되고 그다음에 기여금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일종의 퇴로를 만들어줘야 새로운 사업자들이 그만한 대수를 가지고 진입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유상 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차 숫자가 25만 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롭게 자동차로 가지고 진입을 하면 그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동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공급자 간의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니까 다 같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는 정부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제한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택시가 퇴로를 만들어줘서 빠져나가면 그만큼을 플랫폼 택시가 영역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동안 정부는 해마다 약 900대가량의 택시를 직접 나라 돈으로 사서 네네. 감차를 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 대여금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자가 내는 돈으로 그 감차하는 예산을 충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방식의 변경인데요.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면허 비용을 구입하라면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가 구입한 후에 플랫폼 사업자를 하여금 매월 일정의 할부식으로 갚아 나가게 하는 네.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을 가지고 일부 기여금을 만들어서 그 돈에서 면허를 매입해서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이 면허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다만 어떤 게 더 나은지는 향후 과정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다인승 밴 렌터카 네. 그리고 기사 동반 호출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허용 대상에서 뺐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유상운송 사업을 할 네. 때 그 면허를 가진 면허권 사업자가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면허가 없는 비면허 사업권자가 할 것이냐 해서 일단 면허 사업권자 손을 들어준 건데 여기에서 면허 사업권자라도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렌탈 쪽을 허용해 주면 결국은 또 택시와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렌탈은 배제했지만 네. 향후 추가 세부 논의 과정에서 지금 이제 렌탈 쪽이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다시 또 들어갈 가능성도 남겨는 놨습니다. 네. 택시업계의 경쟁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기본적으로 택시의 경쟁은 이겁니다. 소비자가 돈을 내고 이용할 때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의 서비스 경쟁력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본 것은 그 서비스가 올라가려고 하면 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상생 방안이었고 그 안에서 플랫폼도 더 이상 불법과 합법 사이에 고민하지 말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기존의 합법적인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서비스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면 많은 승객들도 뭐 돈을 조금 더 낼 수 있다 뭐 이런 의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죠. 상당히 많은 양의 요금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썩 즐거운 일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요금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km 이동할 때 10,000원의 요금이 나온다. 그 거리에 대한 운임은 건드리지 않고요.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준다든지 또는 뭐 강아지를 태워다 준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별로 택시의 용도성을 다양화해서 그 서비스는 운임과는 별개로 네. 그 이용자가 충분히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기본적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앞으로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면허를 매입하는 비용과 임대하는 비용, 그 금액의 차이, 네.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이 핵심인데 이번에 그 부분은 약간 빠져 있고요. 네. 일단 방향성만 정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연 그 재원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이게 세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이제 확실하게 갈등이 매듭지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초당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만남은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패스트트랙 문제 등으로 대치해온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서 전국 현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 대표와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로부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현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당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합의문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여야는 이번 회동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각종 현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이번 주말 어떤 영화들이 나오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부터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케아 옷장에서 시작된 네. 특별한 여행.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제목이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왜 특별한 여행이 시작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하필이면 이 옷장에서 시작됐는지도 궁금하고. 맞습니다. 네. 원래는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아마 이 작품도 기억나실 겁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작품 기억하실 텐데요. 네.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던 노인이 창밖으로 나가서 어떤 모험을 펼치는 것처럼 인도의 빈민가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냐면 바로 어머니의 로망의 장소였던 바로 파리 에펠탑을 가고 싶어서 출발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택시 기사를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고요. 계속 같은 곳만 뱅뱅뱅뱅 돌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케아 매장에 가서 잘 곳이 없다 보니 거기 가면 우리 느껴지잖아요. 침대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다 있다 보니 거기 옷장에서 하루 정도는 좀 무전취식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그 거군요. 가구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게. 그러면서 가구가 이동한 곳에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어떤 여배우의 커다란 옷장 안에 잠깐 숨어들었는데 그 여배우와 함께 또 로마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원치 않았던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한테 굉장히 여러 관광 명소를 영화적으로 그러네요. 보여주게 되고요. 곳곳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심지어 것 뭐 같고. 기구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까지 벌어지니까요. 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버킷리스트를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버킷리스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언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안태훈 기자가 전해줬는데 어제 개봉을 했는데 30만여 명을 벌써 모았어요. 봤습니다. 네. 알라딘보다 더 빠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영화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있냐면 첫 주 개봉 스코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첫 주 개봉 스코어가 오히려
지금처럼 뉴스 가치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은 홍보 효과를 가지게 되고 관객들에게는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라이언 킹 같은 경우도 이렇게 30만씩이나 본다라는 거 올해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영화라는 거고요. 벌써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 익숙한 음악. 그렇죠. 이 영화를 가장 보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쿠나 마타타라던가 서클 오브 라이프라 같은 굉장히 잘 알려진 노래들을 다시 한번 굉장히 영화관에 좋은 시설로 듣는 어떤 쾌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뭐 비욘세가 또 여자 암사자라고 해야 되겠죠. 여자 사자가 아니라 암사자 역할을 맡아서 대단한 어떤 실력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바로 이제 뮤지컬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라는 기분 때문에 많이들 이제 예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라이온 킹이 실사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이제 실제 인물들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게 주인공이 싱크로율이 얼마냐, 또 왜 이렇게 다른 주인공이 채택됐냐 항상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실사 영화들이 몇 편들이 있었어요, 디즈니 영화들이. 디즈니 영화의 첫 번째 실사 시도 작품은 사실은 신데렐라라는 작품인데 신데렐라가 생각해 보시면 마법적 판타지가 나옵니다. 뭐 호박이 마차로 바뀐다라던가 이런 장면을 어떻게 관객들의 저항 없이 전달하느냐에 대한 어떤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험이 뭐였냐면 바로 정글북입니다. 정글북은 말하자면 동물을 그대로 좀 아주 리얼리티 있게 사실성 있게 어떻게 옮기느냐. 그러니까 동물들이 말도 하고 또 게다가 인간과 섞여야 되니까요. 굉장히 어색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 역시 성공을 하고 그런 점에서 미녀와 야수라던가 다른 영화들의 좀 자신감을 얻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라이언 킹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정글북을 연출했던 존 파브르 감독이 다시 한번 연출을 해서 어떻게 자연과 동물 그리고 정글 이렇게 광활한 어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어떤 자연 환경을 어떻게 실제를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또 영화가 그러면은 라이온 킹이 어떤 성적을 앞으로 거둘지는 그간 실사 영화 중에 어떤 작품들이 사랑을 받았고 어떤 건 좀 성적이 안 좋았고 어떤 점을 부각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통계학적으로 보자면 거의 많은 작품들이 성공했습니다만 올 초에 개봉했던 팀 버튼 감독의 덤보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잘 일단 알려지지 않았어요. 덤보라는 작품이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진 작품이라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팀 버튼 감독의 개인적인 영화 색깔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건 디즈니 영화라기보다는 팀 버튼 영화다라는 어떤 생각에 좀 흥행에 실패했지만 오히려 미녀와 야수라든가 이런 어떤 알라딘 같은 작품들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잘 살려준 겁니다. 가령 잘 알고 있었던 노래를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준다라거나 그리고 주인공 싱크로율을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과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공해서 아마 관객들의 기대감을 얼마나 맞춰주느냐가 흥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합니다. 네. 이 실사 영화가 라이온 킹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어공주도 이제 곧 제작이 될 예정이고 뮬란도 그렇고요. 뭐 논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벌써 논란이 있는 게 이제 인어공주가 흑인 여배우가 이제 캐스팅이 되면서 할리베리라는 젊은 여성 배우인데요. 왜 인어공주가 흑인 여성이어야 하느냐라는 인종 문제로 벌써 좀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인어공주는 왜 흑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냐라고 디즈니에서는 반문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인공 배우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싱크로율이 어떤 점에서 흥행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마도 인어공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디즈니 실사 영화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짐작하셨겠지만 과거 애니메이션 성공작들이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어느 순간 또 식상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 또 바꾸는구나라고 이제 관객들이 만약 등을 돌리면 이 흥행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좀 두고 봐야 될 듯합니다. 그럼 관건은 뭔가요? 이런 실사 영화들의 관건은? 관객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 좀 유추해야 될 텐데요. 지금은 이를테면은 디즈니 영화가 굉장히 흥행할 수 있는 게 약간 로맨틱하고 판타지를 제공하는 영화 시장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액션이라던가 SF들이 많은 데 비해서 그런 어떤 결핍을 채워주고 있는 흐름이 계속 간다면 흥행이 이어지겠지만 스토리텔링의 어떤 친화도라는 부분에도 한편으로는 익숙함이 좀 실증으로 다가올 수 있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젠가가 좀 중요할 듯합니다. 그 시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그 알라딘이 1000만 관객 동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딱 든 생각이 우리 영화 기생충은 1000만 언제 가지? 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이번 주말에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고요. 995만 8,925명입니다. 네, 995만 명 넘어섰고요. 네, 지금 약간의 흥의 패턴이 어떠냐면 하루에 10,000명 정도 보는 그런 숫자였어요. 네. 좀 줄어든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번 주에는 1,000만을 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 영화도 소재도 이제 1,000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에요? 네. 기생충도 포함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양보호사인 한 40대 여성이요. 2년 동안 열심히 적금을 넣어서 1,600만 원을 모았고, 1,600만 원을 모았고요. 이걸 안 쓰는 밥솥 안에 넣어놨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또 들죠. 이 사실을 깜빡하고 이 밥솥을 버렸습니다. 밥솥 안에 1,600만 원을 버리고 일주일 만에야 생각이 나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해피엔딩입니다. 밥솥도 찾았고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도 찾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비닐봉지에 든 붉은색 물체를 분리수거장에 버립니다. 10년 넘게 쓴 전기밥솥입니다. 그런데 이 밥솥 안엔 생각지도 못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현금 1,600만 원.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40대 여성 김모 씨가 2년 동안 적금을 부어 모은 돈입니다. 지난 5월 김 씨는 목돈을 만진 기분을 만끽하려고 안 쓰던 밥솥에 돈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흐른 지난 4일 새 밥솥을 산 김 씨는 돈을 넣어둔 걸 까맣게 잊고 헌 밥솥을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이 사실을 알아차린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김 씨도 처음엔 돈을 찾을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분리수거장 주변에 CCTV가 있어 밥솥을 싣고 간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인 지난 15일 경찰은 분리수거장에서 15km 떨어진 고물상에서 밥솥을 찾았습니다.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신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그 돈을 찾게 되어가지고. 김 씨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거짓말처럼 되찾은 돈은 두 아이들의 시력 교정 수술에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러시아 아티스틱 수영의 간판 스베틀라나 로마시나가 세계선수권대회 통산 2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로마시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솔로 자유 종목 결승에서 97.1333점을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로마시나는 이번 금메달로 대회 2관왕과 함께 아티스틱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가끔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도 남부지방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태풍 다나스도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한반도에 차츰 영향을 주면서 올해 토요일 새벽에는 제주 해상으로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남부지방은 대체로 선선합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과 춘천이 33도 등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도 곳곳 소나기만 지나면서 낮 동안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요. 이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남동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새벽 발표한 태풍 예상 진로에 따르면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당장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한일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의회 차원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26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다룬 한미일 세 나라 의원들 회의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패스트트랙 문제 등으로 대치해온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초당적인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일단 동결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전격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